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치매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시어머니와 그 가족이 겪는 현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자 합니다. 2015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조용한 빌라촌. 81세의 오정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녀는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세월의 흐름은 그녀의 기억을 조금씩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은행에 가는 길을 잠시 헷갈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김재호 씨는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한밤중에 집 밖을 배회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오정자 씨는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고 가족의 돌봄이나 요양시설을 고려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52세의 고등학교 교사인 그는 직장 생활과 어머니 돌봄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오정자 씨는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해 동네를 헤매고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재호 씨는 아내 윤선미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김재호 씨의 한마디에 윤선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6세의 전업주부인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김재호 씨는 어머니께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정자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요양원만은 가고 싶지 않다. 오정자 씨의 단 한마디가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재호 씨 가족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층 빌라의 작은 방을 정성껏 꾸미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물건들을 옮겨왔습니다. 18세 고등학교 3학년 김유빈 군도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유빈 군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고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보냈던 여름 휴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정자 씨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윤선미 씨는 시어머니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고 김재호 씨는 퇴근 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오정자 씨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명확했습니다. 오정자 씨는 약 3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평생 아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이 돈으로 어머니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분명 부담이었지만 김재호 씨는 어머니의 돈은 어머니를 위해 써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라는 병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자 씨의 혼란은 점점 심해졌고 윤선미 씨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시작된 동거 생활은 서서히 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아직 예상하지 못한 폭풍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오정자 씨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물건을 놓은 곳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생겨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김재호 씨가 어머니께 인사를 건네도 오정자 씨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 날이면 김재호 씨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출근 전 그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단히 전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마다 짧게 건네는 잘 부탁해라는 말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까지. 윤선미 씨는 처음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위해 목욕을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낮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주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은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정자 씨는 밤에 갑자기 깨어나 안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부엌에서 냄비를 꺼내 음식을 하려 하거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윤선미 씨가 말려도 오정자 씨는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윤선미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오정자 씨가 갑자기 윤선미 씨를 도둑으로 오해하여 소리를 지를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외침에 윤선미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걱정됐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면 잠에서 깬 남편 김재호 씨가 어머니를 달래곤 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그는 출근해야 했기에 밤새 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배변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오정자 씨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방바닥에, 거실 소파에, 때로는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면 젖어 있곤 했습니다. 윤선미 씨는 매일같이 이불과 옷을 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려 했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 피로도 컸지만 더 힘든 것은 정신적 고립감이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학교 일로 바빴고 아들 유빈이는 고3이라 입시 준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선미 씨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고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일상을 관리하는데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요즘 어머니 어떠세요? 라고 물어도 윤선미 씨는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기도 했고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괜찮아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윤선미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고등학생 유빈이는 이런 가정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어머니가 점점 지쳐가는 것도 모두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시를 앞둔 그는 집안일을 많이 도울 수 없었고 그저 자신의 방에서 공부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유빈이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아침을 준비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윤선미 씨는 말수가 줄었고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선미 씨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부드럽게 대하던 그녀의 목소리에 가끔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물론 금방 자제하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오곤 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윤선미 씨는 자신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감정의 소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과 자기 자신의 한계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 고민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거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던 무렵 김재호 씨 가정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김재호 씨의 월급만으로는 내 식구의 생활비와 더불어 시어머니의 의료비까지 감당하기에 빠듯했습니다. 오정자 씨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났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기저귀, 특수 세정제, 피부 보호 크림 등 필요한 물품들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런 지출은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달했고 가정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윤선미 씨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약값과 병원비 그리고 특별 식재료비까지 더해지면서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머니의 통장을 언급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3억 원의 예금을 일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를 위한 돈이니 병원비와 약값 정도는 그 돈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정자 씨와 상의하에 병원비와 약값만 인출했습니다. 오정자 씨도 자신의 병원비는 자신이 내야 한다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명확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오정자 씨의 통장에서 나머지 생활비는 김재호 씨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계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자 씨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그녀는 돈의 가치나 통장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선미 씨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매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윤선미 씨는 장을 보러 갔다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특별식 재료를 사려고 했지만 가계부를 확인해 보니 이번 달 생활비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지갑 속에는 시어머니의 체크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윤선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지만 결국 어머님 식사를 위한 거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특별식 재료비로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가족 전체의 식료품비, 생필품비, 그리고 가끔은 윤선미 씨 자신의 작은 사치에도 카드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선미 씨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일도 못하고 자신의 시간도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 정도는 간병비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월 30만 원 정도였던 인출액이 점점 늘어 50만 원, 70만 원,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1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윤선미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머님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있다. 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용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호 씨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자세히 묻지 않았고 아내가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짧은 대화로 넘어가는 이 순간들이 쌓이면서 윤선미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인출하는 돈을 그 일에 대한 급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날 때면 윤선미 씨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쓰면 월급이 얼마인데 내가 그 돈의 절반도 안 쓰는 거잖아. 라는 친구의 말에 윤선미 씨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의 지지는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이었던 예금은 2억 8천만 원으로 다시 2억 6천만 원으로 점점 감소했습니다. 윤선미 씨는 이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받아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윤선미 씨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거 생활이 1년을 넘어서면서 김재호 씨는 어머니의 예금 통장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그는 예금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반 만에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줄어든 통장 잔고를 보며 그는 깊은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재호 씨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러 건의 현금 인출과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화점, 마트,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금액은 단순한 의료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재호 씨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재호 씨는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유빈이가 방에서 공부하고 어머니가 주무신 후에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어머니의 통장을 봤다는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며 어디에 썼는지 물었습니다. 윤선미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선미 씨는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샀다고 설명했지만 김재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꾸준히 나간 내역을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선미 씨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결국 감정이 북받쳐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만 모시느라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친구도 못 만나고 취미 생활도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신도 사람이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감정 표현에 김재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신경했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아내에 대한 실망감 사이에서 그는 심한 내적 갈등을 느꼈습니다. 김재호 씨는 자신도 더 도울 테니 앞으로는 어머니 돈을 함부로 쓰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자신이 어머니를 전담하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선미 씨는 남편의 제안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이 드러났다는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남의 손을 거부하셨고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돈이 계속 이렇게 쓰인다면 결국 바닥날 것이 분명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김재호 씨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로, 집에서는 가족 문제로 어깨가 나날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선미 씨는 이 대화 이후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을 사용하는 빈도를 줄였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은밀하게, 더 소액으로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에 30만 원씩 인출했다면 이제는 10만 원씩 3번에 나누어 인출했습니다. 백화점보다는 동네 시장을 이용하고 식당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더 자주 했습니다. 김재호 씨도 아내를 계속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대로 주말마다 어머니를 돌보며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약을 직접 챙기고 가끔은 어머니를 모시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이 상황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고3 수험생인 아들 유빈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긴장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공부에만 집중하던 유빈이도 이제는 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예민한 시기였지만 김유빈 군은 집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그는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의 긴장감, 할머니의 악화되는 건강 상태, 그리고 어머니의 지친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빈이는 방문을 닫고 공부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가끔 밤중에 들려오는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목소리와 어머니의 한숨 소리는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고3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빈이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려는 순간 그는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전화를 받는 윤선미 씨는 유빈이가 나온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인 듯한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내용은 유빈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간병비 뺏은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다 잊어버리시잖아.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 뭐라 하긴 했는데 솔직히 간병비라고 치자 싶으면 되는 거 아냐? 요양원 보내면 더 많이 들 텐데. 유빈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의 돈을 몰래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어렴풋이 느끼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윤선미 씨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선미 씨는 아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유빈이는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내내 유빈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돈을 어머니가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간병비라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빈이는 평소와 달리 할머니 방에 들렀습니다. 오정자 씨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자를 보면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지만 이제는 그저 흐릿한 미소만 지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저 유빈이에요. 오정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알아보는 듯한 빛이 스쳤지만 곧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잘 왔다. 짧은 대화였지만 유빈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과거의 이야기를 하셨고 때로는 유빈이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빈이는 참을성 있게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테이블에 모였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학교 일로 피곤해 보였고 윤선미 씨는 계속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유빈이는 묵묵히 식사만 했고 오정자 씨는 음식을 자주 흘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유빈이는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부모님 사이에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빈이는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김재호 씨는 학생들의 과제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유빈이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지만 결국 자신이 들은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학 입시 이야기만 잠시 나누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빈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가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고충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돈을 몰래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은 더욱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유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3 수험생으로서 이런 가족 문제 깊이 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단순히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유빈이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말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재호 씨가 출근하고 유빈이가 학교에 간 후 윤선미 씨는 평소처럼 시어머니 오정자 씨의 아침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오정자 씨는 약을 거부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독약이지?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오정자 씨의 갑작스러운 의심에 윤선미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오정자 씨는 완강히 거부했고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서성이며 소리쳤고 윤선미 씨를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윤선미 씨는 참을성 있게 달래려 했지만 최근의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그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약 좀 드세요. 제가 왜 어머님 해치겠어요. 하지만 오정자 씨의 혼란은 계속되었고 갑자기 그녀는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집을 나가려는 시어머니를 막으려던 윤선미 씨는 순간 강하게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오정자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오정자 씨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윤선미 씨는 공포에 질려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지만 오정자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윤선미 씨는 즉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오정자 씨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동안 윤선미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수업 중이었지만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자마자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응급실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 진찰 중이야. 윤선미 씨의 말에 김재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까지. 1시간 의사가 나와 오정자 씨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또한 오정자 씨의 몸에서 발견된 멍과 그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환자분 몸에 여러 군데 멍이 있습니다. 또한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탈수 증상도 있네요. 혹시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지. 의사의 말에 김재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윤선미 씨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정신적 학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너무 믿고 의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로 이동한 오정자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선미 씨는 병실 한켠에 서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가 끝난 유빈이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고 약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빈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재호 씨는 아내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남아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윤선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빈이도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잠시 둘만 남게 된 윤선미 씨와 유빈이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빈이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고 윤선미 씨는 아들의 시선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빈아, 엄마가... 윤선미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는 듯이 그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윤선미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와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 남은 김재호 씨와 유빈이는 할머니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정자 씨는 가끔 잠에서 깨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김재호 씨가 다정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달래면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좀 어떠세요? 유빈이의 질문에 김재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오정자 씨의 신체적 상태는 점점 호전되고 있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빈아, 내가 본 것 있니? 집에서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김재호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빈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가족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유빈이의 말에 김재호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웠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고 김재호 씨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족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오정자 씨는 사흘 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아내에게 더 이상 어머니의 돌봄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학교 일정을 조정하여 일찍 귀가하려 노력했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윤선미 씨는 이런 남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상황을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가족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유빈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깊이 관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김재호 씨는 어머니의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던 것입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정자 씨가 잠든 후 김재호 씨는 아내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통장 내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윤선미 씨는 남편이 내민 통장 내역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설명하려 했지만 김재호 씨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동안에도 돈을 썼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김재호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선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그녀는 제대로 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돈만 가져간 거야? 김재호 씨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어머니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어머니 몸에 멍이 있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윤선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래, 내가 돈 썼어. 하루 종일 어머님만 모시면서 내 인생 다 버리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당신은 뭘 알아? 밖에서만 있다가 돌아와서 판단하기나 하고. 윤선미 씨의 눈물 섞인 외침에 김재호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감정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돈을 가져가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돈을 가져가는 게 맞아? 그리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잖아.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더 격해졌고 그 소리에 놀란 유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다툼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발 그만해요. 할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요. 유빈이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멈췄지만 이미 감정은 폭발한 후였습니다. 윤선미 씨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내가 정말로 집을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선미 씨는 이미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시 집을 떠나려고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윤선미 씨의 단호한 태도에 김재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내가 집을 나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윤선미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유빈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윤선미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재호 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빈이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오정자 씨는 자신의 방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치매로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족 사이의 불화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선미 씨가 집을 나간 후 김재호 씨의 가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재호 씨는 학교 일과 어머니 돌봄을 병행하느라 심신이 지쳐갔고 유빈이는 입시 준비와 함께 가족의 위기를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정자 씨는 며느리의 부재를 느끼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윤선미 씨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윤선미 씨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는 알아. 친정어머니의 말에 윤선미 씨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김재호 씨와 유빈이는 서로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김재호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 식사와 약을 챙기고 학교에 나갔다가 서둘러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유빈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가 귀가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점점 지쳐갔고 유빈이의 입시 준비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정자 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선미 씨를 찾으며 불안해했고 밤에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저녁 김재호 씨는 어머니를 재워드리고 나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유빈이가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유빈이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재호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빈이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가 나가기 전에 엄마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돈을 쓴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유빈이는 그날 들었던 어머니의 전화 내용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의 돈을 간병비로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겼다는 것까지. 김재호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자신도 아내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유빈이의 말에 김재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로 처음으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만 맡겼던 자신의 행동이 어땠는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유빈아, 내 말이 맞아.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도 많이 부족했어. 김재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연락해 볼까요? 유빈이의 질문에 김재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김재호 씨는 학교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오정자 씨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김재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오정자 씨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폐를 끼치는구나. 오정자 씨의 말에 김재호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결코 짐이 아니라고, 가족이 함께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며느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미가 어디 갔니? 갑자기 오정자 씨가 물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선미가 친정에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정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러와. 내가 미안하다고 해.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오정자 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화 이후 김재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연락하여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유빈이의 말대로 아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지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윤선미 씨가 집을 나간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재호 씨는 어머니를 위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했고 오정자 씨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게 된 오정자 씨는 이전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감정 기복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재호 씨도 학교 일과 어머니 돌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 역시 아내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빈이와의 대화 이후 그는 아내를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가족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재호 씨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아내의 필체로 오정자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께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오정자 씨는 편지를 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글자를 읽는 것도 어려워했기 때문에 김재호 씨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님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 그리고 때로는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제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모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불만과 피로가 쌓여갔고 결국 그것이 어머님께 향해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면 이번에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돈도 모두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어머님의 며느리
윤선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난 김재호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정자 씨도 비록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이 전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미, 불러와.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어머니의 말씀에 감동하여 즉시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아내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것과 어머니가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윤선미 씨는 조심스럽게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집이었지만 마치 처음 방문하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것은 유빈이었습니다. 엄마. 유빈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선미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고 그동안 고생했을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김재호 씨와 오정자 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선미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정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살자. 내가 미안하다. 비록 치매로 인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오정자 씨는 자신의 방식으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에 윤선미 씨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시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재호 씨도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면서도 자신 역시 많은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웠던 것 같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로 화해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유빈이도 부모님 곁으로 다가와 가족 모두를 껴안았습니다. 오정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윤선미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그녀는 특히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정자 씨는 예전처럼 많이 드시지는 못했지만 며느리의 정성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윤선미 씨는 김재호 씨에게 그동안 사용했던 돈을 모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일부 금액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재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선미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꼭 갚고 싶다고 고집했고 결국 부부는 앞으로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윤선미 씨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시어머니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있어 그녀의 부담도 크게 줄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김재호 씨의 가정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빈이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주말에만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윤선미 씨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여
자신의 사회생활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오정자 씨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았고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정자 씨의 치매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비교적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선미 씨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보살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재호 씨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머니 돌봄에 참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공원 산책을 함께 하는 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가족의 회복은 오정자 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그녀의 인지 능력은 계속해서 저하되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안정되었고 밝은 표정을 짓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따뜻한 주말 오후 가족은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유빈이도 기숙사에서 돌아와 함께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들은 조용한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오정자 씨는 휠체어에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참 좋지요. 윤선미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김재호 씨는 벤치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어려움과 갈등을 거쳐 이제 가족은 더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빈이도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할 프로젝트 주제가 치매 환자 돌봄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주제를 찾았어요. 유빈이의 말에 오정자 씨는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윤선미 씨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갈등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온 과정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김재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남은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무언가를 해드리면 어떨까? 윤선미 씨와 유빈이는 김재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니 그 돈으로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어머니가 항상 원하셨던 것을 해드리고 싶어. 윤선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시어머니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여행을 좋아하셨다고 하셨어요. 가족 여행을 가는 건 어떨까요? 김재호 씨는 그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많이 찍으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행이 쉽지 않지만 가까운 바다라도 함께 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음 달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해바다에 가자. 어머니가
항상 바다를 좋아하셨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가족들 사이에서 오정자 씨는 문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게 쉽진 않지. 나도 미안했다. 갑작스러운 오정자 씨의 말에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과거의 갈등을 떠올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윤선미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 모실게요. 오정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표현 같았습니다. 김재호 씨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치매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의 화해와 용서는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다들 고맙다. 오정자 씨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함께해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재호 씨, 윤선미 씨, 그리고 유빈이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어려울 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 길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들이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 잎은 계속해서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펼쳐져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